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또 편안한 날들을 저희가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들 때문에 궁금한 점 많으셨죠? 네, 특히 그 오래된 빚을 일부 정리해준다는 소식하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하셨으니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가 더 크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두 가지 큰 정책, 바로 그 세도약 기금이라는 이름의 부채 탐감 지원하고요. 또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대출 규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내까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 위주로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비탄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뭐 새출발 기금이라고도 하고 세도약 기금이라고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에 가까운 건 세도약 기금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주로 개인 채무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7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연체된 빚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7년이요. 그리고 금융회사별로 개인이 진 빚의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게 해당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빌린 돈,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그 정부하고 금융기관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약 8,400억 원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이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가 보통 캠코라고 부르죠. 캠코, 네네. 네, 이 캠코 같은 기관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런 오래된 부실 채권, 그러니까 받기 어려워진 빚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진 분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심사해서요. 이분은 정말 갚을 능력이 거의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빚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아예 없애주는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걸 통해서 총 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준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여러 사정 때문에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한테 뭐랄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거군요. 그런데 심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조건 5천만 원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단 소득이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그거의 60% 이하로 상당히 낮아야 하고요. 동시에 보유한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물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빼고 평가합니다. 그런 재산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분들처럼 이분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될 때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 전액 감면 즉 소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심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일부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는요. 그때는 원금 전액 탕감은 아니지만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요. 남은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누어 갚도록 지원합니다. 10년 동안이나요? 네, 이것도 뭐 이자 부담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A은행에 2천만 원,
B카드사에 3천만 원, C저축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요. 그럼 다 합치면 6천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이 초기에 약간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곳에 빚이 있더라도요. 각각의 빚이 그 7년 이상 연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총 탕감 액수, 그러니까 감면 포함해서요. 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아까 예시처럼 여러 빚 합쳐서 탕감 대상 채무가 6천만 원이 되더라도 지원되는 건 최대 5천만 원까지고요. 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캠코에서 일반적인 채무 관리 절차를 따르게 되는 거죠. 아하, 1인당 총 5천만 원 상한선이 딱 있다는 거군요. 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관련해서 좀 민감한 소문도 있었어요. 혹시 뭐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유흥 이런 걸로 생긴 빚도 이번 기회에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이 더 허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개인 채무 5천만 원 탕감 지원에서는요. 도박, 사행성 행위, 유흥업소 이용 등과 관련된 빚은 명백히 제외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금융회사가 캠코에 채권을 넘기기 전에 그 빚의 성격을 확인해서요. 이런 종류의 빚은 아예 매각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빚까지 탕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르신들이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개인 빚 탕감하고는 별개로요. 코로나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 기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다른 거군요. 네, 다릅니다. 근데 이 새출발 기금은 최근에 지원 대상을 좀 넓히면서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일부 업종,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이라던가 사행성 업종 일부 같은 것도 포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오래된 빚을 다루는 새도약 기금 관련 사업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빚을 다루는 새출발 기금은 대상이랑 조건이 다르다는 점, 이걸 꼭 구분하셔야 혼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그 외국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또 난민 인정자분들은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 소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죠. 이런 거나 과거의 금융거래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금융질서 문란자의 빚은 대상이 아니고요. 대부업체 빚의 경우는요,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캠코하고 대부업체 간의 협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여요. 아마 2026년 초 이후에나 좀 구체적인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네요. 도박 빚은 안 되고 소상공인 지원과는 구분해야 하고 외국인 규정도 있고 대부업체 빚은 시간이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걸 이용하려면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절차가 복잡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신청 안 해도 돼요? 네, 어르신들께서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어딜 찾아가시거나 복잡한 양식을 작성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캠코에서 금융회사들하고 협약을 맺고 대상이 되는 채권을 그냥 일괄적으로 매입한 뒤에 내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되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내 빚은 어떻게 됐지? 심사 결과는 나왔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궁금하죠. 이 정보는 나중에 새도약 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새도약 기금 이렇게 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현재 채권 매입하고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아마 올해 2025년 11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새도약 기금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1660-0705고요.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번호로 전화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될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된 후에 사회적으로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빚 안 갚고 버티면 결국 나라에서 해결해 주니까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크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인데요. 정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애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성실하게 갚으면 손해고 버티면 이득이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상당히 컸고요. 실제로 관련 기사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비판 여론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졌고 또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현실 인식이 있었겠죠. 이분들 약 14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분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소비자가 되고 또 납세자가 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정부도 이런 형평성 문제를 의식해서요.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취약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실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 성실하게 갚은 분들을 위한 것도 있군요. 네, 경영난을 겪을 때 이자를 좀 깎아준다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지원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는 좀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시스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 이것도 정말 귀 기울여야겠네요.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빚 문제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큰 관심사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조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이나 집값 자체보다는 일단 돈을 빌리는 통로 자체를 좁혀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행위, 즉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쯤에 서울 아파트값이 막 급등을 조짐을 보이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가 됐었죠. 대출을 조인다. 말만 들어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제 집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정말 어려워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핵심적인 변화 몇 가지를 좀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죠. 네, 주담대. 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딱 제한됩니다.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관계없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억 원? 와. 둘째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 다주택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집이 1채 있는 사람도요.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목적일 때만, 그것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반드시 판다는 조건 하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붙는군요. 네, 이건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 갭 투자를 막으려는 아주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셋째는 대출받은 후에 지켜야 할 조건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샀다면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에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걸 전입 의무라고 하는데요. 6개월 안에요? 네,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빌린 대출금을 즉시 다 갚아야 하고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아이고 무섭네요. 그리고 넷째,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조건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 LTV가 가능했는데
했는데 이제 70%로 조금 낮아졌어요. 물론 이분들에게도 최대 6억 원 한도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집 살 때 말고도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연 1억 원으로 줄었고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 한도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문턱 자체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의 연간 대출 총량도 관리 대상이 됐고요. 와, 정말 빈틈없이 대출을 옥죄는 그런 느낌이네요. 대출한도 6억 원에 다주택자 금지, 실거주 의무 강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는데 실제로 시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집값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나요? 네, 대책 발표 직후에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아, 떨어졌군요. 6억 원으로 묶은 것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상당수, 한 7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확실히 집 사려는 심리가 위축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더불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공급이 중요하군요. 네. 또한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정말 꼭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막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또 이분들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큰 정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세도약기금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빚, 특히 집을 사기 위한 빚을 내기 어렵게 만든 6.27 대책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다른 방향 같기도 한데 이 두 정책을 함께 놓고 보면 어떤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관리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맞아요. 걱정이 많죠. 이미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짐을 덜어줘서 경제적 재기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이게 이제 세도약기금 역할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더 이상 위험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이것이 6.27 대책의 목표겠죠. 이런 이중적인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계속 지적되었듯이 부채 탕감 정책에 안고 있는 그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그리고 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일으킬 수 있는 실수요자 피해나 시장 경착륙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새로운 금융정책 두 가지, 세도약기금, 즉 개인 부채 탕감 정책하고요. 6.2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비잔 심사를 거쳐서 상환 능력이 없으면 최대 전액 탕감, 일부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 원금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의 길이 열렸다는 점. 단 도박빚 같은 건 제외되고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둘째,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대출은 사실상 막혔으며 6개월 안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등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 이걸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현재 금융 환경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혹시라도 오래된 빚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택 구매나 처분 같은 부동산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정보를 참고하시되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 나 세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705 또는 거래하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또 계속해서 보완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련 뉴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책들이 단기적인 어려움 해소나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좀 더 나아가서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진정으로 자립해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지원. 예를 들면 맞춤형 재무 상담이라던가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같은 거요. 이런 건 무엇일지. 그리고 또 동시에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존중받고 또 보상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지혜를 더 모아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겠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비밀 꿀팁 구독자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